자,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A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죠. 대전 초등생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네, 어제 경찰에서는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에 대해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영장 발부와 함께 여교사의 차량, 또 주거지, 휴대전화와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소위 하늘 입법의 조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여야 공이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입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당연히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건 조사가 우선돼야 되겠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강구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좀 사고가 나서야 뒤늦게 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거나 관련 법을 만들자 하는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예, 교권 문제 등으로 또 교단이 불안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정교조와 녹색병원이 2023년도에 유초 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직무 관련 마음 상태 건강 실태 조사라고 하는 걸 한 바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응답 교사의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보니까 일반인과 비교해도 4배 정도가 높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맹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휴직, 복직 관련 예규,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질병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를 보게 되면 해당 교사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의사의 소견서 하나면 언제든지 복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가해 교사도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했다가 6개월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2월에 복직을 했죠. 그리고 이달 초에 동료 교사의 폭력적 행동으로 이제 재휴직 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같은 사유로 휴직 연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재휴직도 이제 공고도 무산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교사가 보통 이제 직권휴직이 아니고 그 이제 청원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청원휴직에는 병명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이유로 청원휴직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법과 규정에 대한 결과, 네. 여기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스트레스 관리, 질환 관리 이런 방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이 좀 큰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명 하늘 입법에 대한 이제 재정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왕에 그 법을 만들 거라면 현실적으로 통제 가능한 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단을 위한 실질적인 그 조치가 반드시 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거의 다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의 부담도 사실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우기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도 이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보통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이 위원회가 다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또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이 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원회 정도에서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 학교 입장만 갖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제도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근래에 보면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관련 사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 법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옳은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이제 교사에 의한 아동 피해 혹은 이런 이제 중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동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입법을 이제 추진하게 되죠. 예. 또 반대로 전에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건처럼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또 발생하게 되면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하는 식의 접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 엮여져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교육의 삼주체라고 할 수 있죠.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역할 그리고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교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추진되거나 더해지면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이제 덧대기식의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서로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어제도 이제 그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 나온 내용들 쭉 보면 거의 다 학교가 다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 다시 이제 굉장히 번아웃 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단적으로 이제 보육 문제만 놓고 보면 늘봄학교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막 윤석열 들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아동의 이동과 같은 홀로 남겨지는 시간에 대한 보호 책임을 그럼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의 책임 소재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워낙 이 복잡한 사안이고 현안도 많고 또 학교 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 각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교육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내의 분위기가 서로 회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 되면 안 되고 서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교육 주체 간에 이런 제도로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처럼 안타까운 사고 혹은 서희초 같은 그런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법 제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뭐 급한 것은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노력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 학생을 맡기고 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말 먹먹하기도 하고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관로 관련 소식인데 부산시가 부산 하수관로 주변 악취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부산시가 올 3월부터 부산시 내 함유식 하수관로 350곳을 대상으로 악취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 주변에 악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화 수소를 3개월 동안 24시간 연속 측정을 해서 일단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부산시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매년 한 1,200건에서 1,3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 4건 중에 한 건이 바로 하수구 주변 악취 민원이라고 하는데요. 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악취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105억 원을 투입해서 광안역 또 해운대 해수욕장 해리단길과 같은 8곳에 대한 하수관로를 준설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는 지금까지 준설 사업을 이제 침수 지역 우선으로 보통은 해왔는데 악취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악취 발생 지역도 준설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악취 전수 조사를 하는 게 함유식 하수 관로인데 이게 하수도로 이 빗물하고 오수가 함께 흐르도록 한 관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수가 빗물과 뒤섞이게 돼갖고 이게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악취나 오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하수관로를 이 함유식이 아니라 이제 분류식 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었고요. 시에서도 올해 이제 1,093억 원을 투입을 해서 분리식 하수관로 56km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설치 구간은 이제 송도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과 같이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는 이제 공간이 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분류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하수와 빗물이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는 하수대로 또 빗물은 빗물대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있는 요소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는 일단 1990년부터 2040년까지 50년 동안 시내 3,615km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예산도 들고요. 또 시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조사 지도를 작성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우선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와 준서 사업도 실시하는 것도 뭐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당장 이제 분리식 설치가 어렵다면 준설과 함께 이제 비점 오염원들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은 부산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 특구 관련 내용입니다. 특구가 활성화되려면 관련 지원 법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 추진이 좀 주춤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요? 예, 현재 부산 지역 기회발전 특구는 세 곳이거든요. 문영금융단지 등의 금융특구가 있고 또 기장군과 강서구 일대에 전력, 반도체 또 자동차 관련돼 있는 특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네. 당초 이 세 곳 특구의 투자 규모를 보면 3조 3,500억 원 그리고 고용 인원은 2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 효과가 제시된 바가 있었는데 근데 현실은 조금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유를 보니까 이제 투자나 입주 희망 기업에게 메리트를 줘야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죠. 일단 좌절된 부분이 있고요. 또 개발 부담금 면제나 규제 특례 또 주택 특별 공급과 같은 이 패키지 특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도 현재 논의조차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특구 지원 패키지 법안은 여야 공감대가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올스톱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현재 1차로 지정된 문현 금융특구에 원래 이제 입주 희망했던 기업들이 29곳이었는데 이 법적 토대가 흔들리면서 입주를 재검토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 활성화 사업에 키를 쥐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좀 정상 추진이 될까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 상황 어렵다 하는데 지방은 더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왔다 갔다 유동적이게 되면은 특구 사업이 더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예, 최근에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이 남해안 건에 대한 또 이제 그 여러 계획들을 또 내놓긴 했었죠. 예. 그런 제시를 한 거는 뭐 좋습니다만 정작 부산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은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과 같은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특정 지정 특구 지정과 기업 이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리뭉실한 내용만 나와 있고 구체적이고 현안이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 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연계성이 없는 지역 발전 구상 이런 내용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지방을 외치고 정작 지역에서 원하는 법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이 정책 구상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믿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의문도 같이 드는데요. 일단 지방의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내놔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제도약을 위한 기반을 지방에 만드는 것만이라 하더라도 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로 여야 관심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방을 살리는 일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선거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선거에서 희망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지역에서의 요구 조건, 요구 사항들을 더 적극적으로 귀그리고 응답을 해야 될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는 정말 활발하게 이런 논의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논의가 또 다음 선거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반복이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YMC 홍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갈찾음에서는요.